시니어 대학 컴퓨터 교실이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는 4월 13일 화요일 10시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효사랑 선교회 오피스 121호입니다. 컴퓨터 교실을 시작으로 각각의 수업들도 대면 수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준비되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저는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브레이크트루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항상 반대급부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런 반대급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돌파한다는 얘기겠죠. 아무것도 뭐 어려움이 없으면 돌파한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방해를 받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는 이제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히려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정부 당국자들의 미움을 사서 뭐 감옥에도 갇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파지도 마라 하는 그러한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또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반대급부를 이겨야지 이거를 뭐 그대로 수용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뭐 이런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움츠리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브레이크트루를 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그랬습니다.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어디 가서 그런 조언을 받습니까?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 또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신앙 상담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해주는 조언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안 되죠. 동료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펴주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를 만드신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권력이 강대하고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내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힘이 되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코로나 시국에 간혹 이렇게 교회에 대하여 성경 말씀보다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기도하는 분들은 당국자들의 말보다 성경 말씀을 더 의지하고 그런 당국자들이 주는 가이드라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기도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였고 그들이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있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우리는 성령 받고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하나님의 일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 젊은이들보다 더 힘있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행하지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끝이라고 하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희망이 없고 그래도 또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못하겠다? 아닙니다. 브레이크 트루. 그거를 돌파해야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들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다리에는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이 떨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입만 있고 기도할 정도의 힘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런 거 많이 있죠. 브레이크 뚜루 하십시오. 브레이크 뚜루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담대함을 얻는 것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연세가 드실수록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향락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세상에 너무 바쁘지 마시고 그리고 자녀들 뭐 도와주는 거 너무 바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귀중한 경험들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담력을 얻고 영적 힘을 얻어서 그래서 앞에 해친 나와 있는 모든 것들 브레이크트루 다 돌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모세처럼 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쇠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직도 이 땅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학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네, 다음은 구호입니다. 구호 준비, 얏! 고 시작!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얏!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20대 때 요셉의 청소년기가 요셉이 가장 어려웠던 환란기에 힘이 됐었고요. 국무총리로 생활할 때 수많은 유혹과 이 난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청소년기 신앙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요셉의 성장기는요, 아버지 야곱의 귀향기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향은 하란이었었죠. 그래서 이 하란, 여기서 이제 요셉이 출생을 하고 살아오게 되는데요. 우리 예상하지 않을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귀향 과정 속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번엔요, 이 야곱의 귀한 일정으로 본 이 부분을 요셉의 청소년기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의 버전으로 한번 연관지어보면서 요셉의 신앙 교육을 추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 하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6살까지 여기서 삽니다. 그리고 6살에 그 하란을 떠나게 됐죠. 그런데 요셉의 고향은 하란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고향을 떠나서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또 자기 고향 두고 다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고향 잊을 수 없죠.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고 아버지의 고향인데도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요셉이 6살까지 살았던 이 하란을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셉은 아마 하란에 대해서 6살까지는 잘 몰랐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려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란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그런 내용들, 그런 이야기들, 아버지와 형들이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란에서의 가족들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가 왜 하란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 있게 들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란을 떠나면서요, 이 요셉이 또 갈르앗 미스바에서 또 분이엘에서 여기서 외할아버지 라반과 또 큰아버지 이 에서를 통해서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하고 노심초사했었던 이러한 부분들을 참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참 이 외할아버지 이 라반을 얼마나 두려워했었고, 특별히 또 큰아버지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거든요. 특별히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 이 요셉과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뭘 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이 군대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지금까지 보호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 요셉은요, 이러한 과정들이 아주 참 인상 깊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신앙교육을 통해서 잘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요셉은요, 야뽕강가에서 아버지가 야곱이 참 이게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되고 또 참 평생 불구로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요셉에 있어서도 아마 충분하게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러한 요소가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큰아버지와의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와 모든 식구가 스콧과 세겜에서 10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요셉의 모든 가족들은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었던 가장 단단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세겜에서 땅도 샀죠. 그리고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야곱이 하란에서의 그 라반 외할아버지와의 그런 갈등과 그런 스트레스에 해결되고 그렇게 염려했었던 두려워했었던 큰아버지 에서의 문제 해결되고 그래서 세겜과 스콧에서 정말 평화롭게 사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바로 이 요셉이 여기서 10대 티네이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족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였습니까? 바로 디나가 요셉으로 본다면 누나죠. 누나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형 시므이와 레위가 주도한 세겜 대학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거 세겜 대학살 사건은요, 이 요셉의 모든 가족들에게 큰 위기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일생일대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아마 요셉은 당시 아버지와 이 가족들이 정말로 당황해하고 노심초사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을 때에 큰 참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베델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요셉이 16살입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스콧에서 10년을 보냈으니까요. 16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베델로 내려올 때요. 16살이면요. 모든 것들이 가장 명석하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러한 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델에 와서 요셉이 뭘 받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최초로 만났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베델의 언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뭘 원했었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러한 가족의 언약들을 충분히 확인하는 그러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요셉은요, 영적인 삶에 있었고 이런 아버지에게 이런 베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면서요, 정말 가슴이 충만하고 흥분되어지는 그런 영적 체험들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티네이저 때 이러한 정말로 현장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배웠었던 그런 신앙 교육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이 베델 땅을 쓸 때 아버지 이 야곱이 정말 홀로 단신으로 갔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보호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요셉은요, 현장 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헤브론 내려온 과정 속에서
어머니 라헬이 여기서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되는 또 슬픔을 당하게 됐죠.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자기 동생 베냐민을 얻게 됐죠. 여기서 보니까 요셉과 친동생 베냐민은요, 막내죠. 베냐민은요 16살 차이가 나는 나이 터울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헤브론에 와서 할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정말로 말로만 들었던 그 할아버지를 이 16살 때에 가장 정말로 영적 관심도가 높을 그때에 할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과정 속에서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왜 이 할아버지 이삭을 떠나게 되는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요셉은요 충분히 알고 배우고 들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영적인 것을 사랑했었고 축복받기를 원했었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리수를 떴었고 참 어려운 실수를 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영적 축복에 대한 사모함을 요셉은 보았을 걸로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은 여기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개해 나가지만요, 이 충분히 저는 그렇게 됐을 걸로 믿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요, 요셉은 뭘 봤을까? 여러분, 바로 자기 가족의 이 비밀, 가문의 비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모든 가족들 지금까지 왔었던 이 가문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었던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그 부르심, 또 할아버지 이삭을 통한 부르심, 아버지 야곱을 통한 그 부르심, 바로 이 가족의 비밀을 가장 인상 깊게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현실은요, 요셉을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충분히 교육할 수가 있었을 걸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한 가장 훌륭한 신앙의 교육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살펴본 것은 뭐냐면요, 요셉은 이러한 충만한 영적 깨달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틴에이저는 틴에이저입니다. 10대 틴에이저는 뭡니까?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한 미숙함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교육과 행동이 따라가는 것이 틴에이저 아니겠습니까? 아직 덜 성숙한 거죠. 뭐였습니까? 다음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잘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말함으로 형들에게 분노를 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 마침내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이 세겜 땅 옆에 있는 그 도단에서 종으로 팔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17살 내 그의 인생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으로 팔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끝난 것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를 우리가 보겠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이 신앙의 권태기에 있었던 세겜이었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었던 이 세겜과 숫곳이었었지만은 신앙의 권태기였습니다. 이 신앙의 권태기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문에, 이 야곱의 가정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죠. 세겜 뒤 학살 사건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의 신앙의 권태기로 장남 루벤이 계모 빌하와 간음하는 사건,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이 루벤이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 참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바로 이곳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이 참 인신매매로 팔려지게 실종된 사건이 이 실종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세겜은요 가슴 아픈 그러한 장소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셉의 관점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여기서 신앙교육은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에 절제되지 못한 티네이저의 미숙함으로 형들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이러한 인신매매가 합리화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요셉의 잘못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팔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봐서요, 이제 그 요셉의 청소년기를 살펴보면서 요셉의 신앙 교육과 또 요셉의 행동의 미숙함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요, 요셉이 누구인가 이렇게 볼 때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통적인 접근에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요셉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네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 레아를 통해서 네 사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라이를 추출받는 빌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나고 실바의 아들들 갓과 아살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레아, 큰어머니 레아를 통해서 이삭을 스불론 디나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마침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나왔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대신에 12지파에 들어가니까 제가 요셉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탄생하죠.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바로 위에 있는 형과 16살 터울이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겠는가. 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통해서 나왔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사랑했겠는가 살펴보지만은, 반면에 다른 형들에게 요셉과 베냐민은 참 그 미움이 더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보이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었습니까?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요.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10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요셉은 마음속에 두지 못하고요, 형들에게 자랑 삼아서 떠들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은요,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더욱 미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꿈은요, 정말 그 형들 위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오르게 된다. 또 왕이나 재상이 되는 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꿈을 꾸죠. 이번에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인 거예요. 자, 이러한 이상한 꿈을 이번에도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으면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너희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꿈은 범상치 않는 꿈이죠. 놀라운 꿈인 거지요. 요셉이 앞으로 왕이나 재상이 될 꿈으로 이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꿈이죠. 자, 그러니까 형들과 부모도, 아버지, 엄마도 이 요셉의 권세 앞에 굴복한다는 그런 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이요,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예, 이거는 우리가 꾸고 싶다 해서 꾸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바로 그 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요, 요셉의 평생의 비전과 꿈이 될 꿈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꿈을 부둥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그 개인적인 큰 부르심으로 요셉은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은 꿈이고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은요,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세겜 근처 도단에 이르렀을 때에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말을 하죠.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팔아버려도 그의 꿈이 유효할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하면서요, 요셉을 은 20냥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야. 아, 인신매매죠. 이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것은요, 이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 꿈을 자기들이 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꿈을 깨기 위해서 이 꿈의 주체가 되는 요셉을 팔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인신매매 비극적인 사건이죠. 흘러 이 요셉은요, 애굽으로 끌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노예는 이름도 없었죠.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하나님의 도심과 요셉의 이런 신실한 행동으로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잘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안의 가정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됐죠. 인생에서 요셉의 나이가 20세에서 25세 정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에서 좋아 보이는 나이가 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을 때 20세에서 25세 정도에 되는데 가정 총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출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뭐였습니까? 이런 요셉의 빼어나는 그 미남 형이 결국은요 어려움이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단호히 거절하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다 맡겼지만 당신 하나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거 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요셉은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도 그 보디발의 아내는요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요셉의 고민이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급기야 하도 이 요셉이 괴로워서 이 보디발의 아내 있는 곳에는 가지도 않고 또 이 보디발의 아내를요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화가 나서 이 요셉을 모함을 합니다. 남편에게 모함을 해서 남편이 이 요셉을 갖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정치 수용소에 투옥시키는 거예요. 이 감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은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결코 나오지 못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에요. 그 꿈에는 언제나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 꿈은 포기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도 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요 이 요셉의 꿈의 사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가정에서 꿈을 꾸었었죠. 요셉의 꿈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 가문의 중요한 인물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쩌면 야곱 가문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요셉이 하게 되는 그런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꿈 때문에 감옥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또한 그 꿈을 붙잡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행동함으로 감옥에서 인정을 받게 돼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옥중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 중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하였는데요. 요셉의 해몽대로 그 꿈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요셉은 가정을 넘어서 이제 그가 속한 이웃과 사회 위에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웃과 사회로 확장되어지게 되죠. 이제 마침내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꾸고 나서 그 해석을 몰라 해서 심란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꿈인 것 같은데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꿈을 맞춰줬었던 그 옥중에서 꿈을 꿨던 그 술 담그는 그 사람의 그 신하의 그 추천으로 바로 바로 왕에게 나왔었던 이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애굽과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 가뭄의 팬데믹이 대재앙이 닥치게 될 것인데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이것입니다 하면서 그 대비책까지 요셉이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 왕은요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비책까지 정확하게 말하는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세계적인 대재앙을 해결할 사람도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관 20세에 이 요셉을 대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있을 세계적인 대재난을 준비하는 팬데믹 준비위원장으로 요셉을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제 이 꿈을 통해서 대애굽이라는 한 나라와 제국이죠. 이 제국 그리고 세계적인 재난을 극복하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우리가 여기서 보죠. 가정, 이웃과 사회, 한 나라, 한 제국, 세계를 구하는 이 요셉 얼마나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죠. 끝나서도 안 되죠.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세계를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게 뭐였습니까? 야곱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의 쓰임을 받게 된 바로 이 요셉이죠. 요셉은요 70명의 이스라엘 친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여서 430년 후에 70명이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되게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꿈이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한 나라에서, 제국에서,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바로 꿈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꿈꾸는 자와 꿈꾸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나는 나의 뇌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7번째 이야기, Color and Memory. 자, 건망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요즘에 40대만 지나면요, 젊은이들도 깜빡깜빡 잃어버리는 기억 때문에, 건망증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드시죠? 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갑자기 기억이 떨어지면서 애매하게 고유명사가 빨리 떠오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어디다 금방 두었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 그거는요, 그 기억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기억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그거를 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그 노화는요, 이 건망증이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건망증은 치매가 아니에요. 자, 내가 단순한 건망증인가? 그러면 아니면 아주 이게 치매로 가는 것일까? 경도 인지 장애까지 갔나? 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사건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잊었는가? 아니면 사건 자체를 잊었는가? 한번 그 다음에 내가 이 잃어버린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아니면 안 하는가를 한번 해보시면 건망증은요, 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하려는 습관은 생각하는 데 이용되는
기억의 회로를 단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건망증을 방치하지 말고요. 말 그대로 안티에이징으로 이어지면 됩니다. 생각해내려는 시도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노인성 건망증은 뇌의 정상 노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노인들이 경험을 합니다. 세세한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 누가 귀뜸만 잠깐 해줘도 금방 기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어떤 지적인 능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전두엽은 컴퓨터의 본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컴퓨터가 오래 쓰시면은 느려지고 깜빡깜빡 꺼졌다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전두엽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걸 기억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측두 연합령이라는 데서 바로 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 이런 상태를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자, 건망증은 질병이나 노화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건망증이 생기는가? 이 모든 기억이 떨어지는 거, 주의는 것은 바쁜 생활 속에서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충분히 기억을 이렇게 정리하지 못해서 막상 필요할 때 잘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에서는 종합적으로 정보를 모아서 인지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원인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 걱정거리들, 이것이 기억을 방해하는 겁니다. 걱정이 기억을 해내는 것을 방해하고 불편한 기억 속에서 생활에 지장을 주고 기억 자체를 억누르는 것이 바로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거리를 날려보내세요. 그래야 건망증부터 치유하게 되십니다. 건망증은 기억의 머릿속에 지워진 게 아니라 바로 떠오르지 않는 상태를 말함으로써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끈기 있게 참으시면서 생각해내기에 도전해 보시는 기회를 마련해 보세요. 가끔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기억 속에 나에게 유용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서 지금 현실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에게 살아온 노하우가 있듯이 살아있는 기억에서 내면의 보물이 있고 그 보물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이 귀한 기억을 적절한 때 쓸 수 있도록 생각해내기 두뇌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건망증 걱정하지 마시고 기억하기보다 생각해내기, 달아나는 기억을 한번 붙잡아 보시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슈퍼 기억수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이미지 기억은 장기 기억인 우뇌에서 관장을 하고요. 숫자는 단기 기억인 좌뇌에서 관장을 합니다. 장기 기억인 우뇌의 이미지와 칼라로 숫자로 연결해서 기억 창고에 차곡차곡 한번 쌓아 볼까요? 자, 그러면 슈퍼 기억술 게임은 어떻게 하는가? 자, 1단계는요. 우리 가로와 세로의 이미지의 그림 한번 보이시죠? 가로와 세로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단계는 가로, 세로 그림의 색깔과 모양이 동일합니다. 자, 2단계는요. 세로 모양이 같고
세로에 있는 모양이 같고 가로에 있는 모양이 색깔이 다릅니다. 세로에 있는 모양은 같고 가로로 있는 색깔이 다르다. 이게 2단계입니다. 그 다음 3단계는요. 가로, 세로, 모양과 색깔이 모두 달라집니다. 모두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요. 덧셈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가로에 있는 부분을 쭉 더하시고요. 또 세로에 있는 부분을 쭉 더하세요. 그래서 두 숫자를 한 번 또 더해 보시고요. 하는 덧셈을 하시는 것이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요. 뺄셈입니다. 자, 우리 덧셈에서 가로, 세로에 높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라인에서 높은 숫자. 자, 테니스가 있는 라인에서 높은 숫자가 나왔는지, 아니면 축구 그림이 이미지가 있는 라인에서 높은 숫자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덧셈에서 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그 숫자를 가지고 뺄셈으로 이어지는 게 5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여러분들의 뇌를 바쁘게 만드세요. 좌뇌 우뇌를 바쁘게 만드세요. 눈으로 이미지를 보시고, 자, 숫자 계산을 좌뇌로 하시면서 좌뇌 우뇌를 바쁘게 만드시면은 여러분들의 뇌가 슈퍼 기억술로 여러분들이 팍팍 기가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네, 네트워크 슈퍼 기억술 게임. 자, 여러분들의 뇌에 기운이 팍팍 들어가는 기억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레베카 선생님 1단계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자, 1단계는 가로와 세로 모양 색깔이 동일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지금 여기 테니스 라켓에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차가 4가지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는 같은 컬러죠. 오렌지 컬러예요. 그래서 이 테니스의 모양과 색깔이 동일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놔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의 모양, 두 번째 트레일러의 모양, 세 번째 트럭의 모양, 그 다음에 네 번째 소형차의 모양, 이렇게 해서 4가지 같은 동일의 색깔을 저희가 놔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입니다. 네, 가로, 세로 동일하게 하는 거.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줄도 역시 레드 컬러, 그린, 블루, 옐로우로 해서 메꾸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가로의 색깔이 다 동일하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그린 색깔이죠. 자, 그린 색깔을 놓고 그 다음에 블루 색깔. 자, 블루 색깔을 자 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옐로 색깔. 자,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전부 놔봤습니다. 네, 이게 1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세로의 모양이 같고 가로의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 다르게 숫자를 뒤 엉켜 보시겠어요? 색깔이 자, 요 색깔을 하고 요거하고 바꿔볼까요? 바꿔보고 같은 색깔이 있는 거는 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하고 여기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 이렇게 바꿔볼까요? 요거하고 또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이제 색깔이 다 다르게. 자, 2단계. 세로 모양이 같고, 모양은 다 똑같아요, 세로. 그런데 가로의 색깔이 다릅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에는 가로, 세로 모양과 색깔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 아래 위에가 전부 다 뒤섞이게 돼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 달라졌나요? 자, 색깔이 이게 같죠? 오렌지잖아요. 요거 바꿔보세요. 요거 바꿔보세요. 다른 데로 보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 한번 볼까요? 또 오렌지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그럼 오렌지 다른 라인으로 보내세요. 다른 라인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 이제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 오렌지가 또 같으네요. 오렌지 같은 거. 자, 어디 볼까요? 자, 가로, 세로 다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다 맞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요것이 3단계입니다. 요게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뇌를 회전을 시키는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우리가 좌뇌를 이용해서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에 덧셈, 가로 모두 한번 더 해보시는데, 여러분들 좀 이거 다 하시기에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한 줄만 해보세요, 한번. 자, 농구에 있는 그림을 한번 전부 더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8 더하기 40 더하기 24 더하기 2 하면은 114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의 덧셈인 합계가 나왔는데요. 세로줄을 하나 선택하셔서 더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줄, 세로의 줄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19 플러스 48 플러스 4 플러스 13 플러스 25 이렇게 전부 더하면은 109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기 두드리지 마시고 좌우뇌를 팍팍 움직이시는 바쁘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눈으로 보고 숫자를 눈으로 보고 머리로 계산해서 암산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암산 잘 하시잖아요. 옛날에 주판 알 막 굴리시면서 암산 많이 하셨죠? 자, 이 게임에서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자, 5단계에 뺄셈을 하시겠습니다. 자, 4단계에서 한 덧셈의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높은 숫자의 가로, 세로 중에 뺄셈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로의 숫자는 114고요. 네. 세로의 숫자는 109예요. 그래서 114 마이너스 109를 하면 5가 나오죠. 그래서 가로의 숫자가 5가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숫자를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했어요.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숫자로 여러분들의 뇌에 기를 팍팍 넣으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내기, 그 다음에 계산하기, 모든 거에 대한 슈퍼 기억수를 게임을 한번 이웃과 함께 친구를 불러서 재미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요? 재밌으시죠? 너무 바쁘게 움직이셨죠? 자, 우리 따뜻한 봄날에 라일락꽃 향기로 행복한 4월이 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도종환 시인님의 라일락꽃 을 낭송해 볼까 합니다.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빗방울은 무게도 가누기 힘들어 출렁 허리가 휘는 꽃의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에 연보라 여린 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리듯 순한 얼굴.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자, 내 기억 창고에 봄의 추억의 향기와 아름다운 색깔로 생각해내기 훈련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법이 조금씩 익어가시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정말 착한 사람이야 등등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착한 사람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어도 될까요? 아니요, 법은 필요해요. 이래저래 법은 필요해요. 어디나요? 법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평생 쳐다보지 말고 없었으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형사법이거든요. 형사법이라는 건 잘못해서 어기면 교도소가 안 된 소리예요. 그런데 교도소 우리가 가기 때문에 형사법을 알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형사법도 알아둬야 되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형사범이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몰라서요. 그래서 오늘은 평생에 우리가 몰라야 되는 법이지만 형사법을 좀 해볼까 해요. 형사법. 어기면 교도소 가는 법. 그런데 우리가 평생 형사법 뭐 어길 일이 뭐 있겠나요? 그런데 있거든요. 왜요? 집에서 그냥 우리 죽는 날까지 평생 싸우지 말고 살아요 이러고 결혼한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요. 여러분, 싸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또 목소리가 크거든요. 목소리가 크게 싸우면 옆집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요. 이 사람들은 별로 할 일도 없어요. 지내나 잘 살지. 뭐 남이 싸우든가 말든가 뭘 신고를 해요. 그래서 경찰을 신고하면 경찰이 또 그런 건 잘 와요. 금방 와요. 지네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지네들은 별로 안 싸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안 싸우는 것이, 싸울 일이 있으면 총 꺼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목소리만 큰 거지. 또 한쪽에서 목소리 크면 한쪽에서 좀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그래라 너 떠드는데 난 못 떠드냐 이래가지고 같이 막 싸워요. 그럼 경찰이 옵니다. 여러분, 투닥투닥 부부가 싸우면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와서 두 사람의 얼굴만 봅니다. 남자 쪽, 여자 쪽 얼굴만 봐요. 그런데 부인이 얼굴에 뺨을 한 대 맞았거든요. 그럼 남자는 체포됩니다. 반대로 부인은 씩씩대고 허리에다가 손을 올리고 씩씩대는데 남편이 코피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인을 체포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맞기는 부인이 훨씬 더 많이 맞았는데, 막 맞다가 안 보이는 데만 맞았어. 그런데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손을 팍 밀었더니 이 남편이 콧잔등에 맞아가지고 코피가 나고 있네요. 그럼 경찰은 와서 부인을 체포해요. 여러분, 경찰이 출동해서 부인이 체포되는 경우가 전체의 18%입니다. 100명 중에 18명은 부인이 체포된단 말이에요. 뭐래요? 가정폭력으로요. 참 웃기잖아요. 부인이 남편을 때려서 남편이 징징 울면서 식탁 밑에서 코피 닦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부인이 체포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체포돼서
경찰서에 끌려간 남편은요, 그날 밤으로 보석금이 결정됩니다. 일단은 천하 없는 범죄자도 집에 나가서 이제 재판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 보석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로스앤젤레스는 가정폭력의 경우 보석금이 7만 불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5만 불이고요. 와, 이렇게 많아요? 7만 불이 있으면, 내가 진짜 걱정이 없는데, 그 7만 불 내야 돼요. 가정폭력으로 부인한테 꽁 때렸다고 7만 불 내야 나옵니다. 저는 조금 때렸는데요. 3만 불로 깎아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남편이 붙잡혀 들어가면 보석금 7만 불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5만 불이고요. 7만 불을 낼 수가 없으면, 다 내고 나오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7만 불을 내겠다. 그럼 재판 끝나면 그 7만 불은 돌려줍니다. 그건 보증금이니까요. 근데 7만 불이 없어요. 그럼 10%를 내가 냅니다. 7천 불을 내가 내고 보석금 회사가 나머지를 내주죠. 내주고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래요. 보증인이 아무 재산도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집은 있어야 됩니다. 또는 자동차 페이먼 끝난 자동차가 있어야 됩니다. 페이먼 안 끝난 자동차는 내게 아니거든요. 이거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을 하나 세워야 됩니다. 보증인을 세우면 나머지 금액 90%를 보석금 컴퍼니가 내주죠. 내준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돈을 다 돌려받는데, 그때 돌려받은 돈 중에서 그 돈 전부 다를 보석금 회사가 가져가니까 보석금 회사는 결국 내가 냈던 10%의 수익을 얻는 거죠. 그걸로 돈을 빌려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7천 불 손해봤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그 7천 불을 누가 마련했냐고요. 교도소 들어가 있는 남편이 준비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기를 얻고 다니면서 돈을 끌어다녀요. 엄마, 7천 불 내야 나온대. 그 미친놈 꺼내주지 말아라. 그래도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오빠, 3천 불만 꽂아. 죽는다. 내가 그놈 자식 나오면 가만 안 둔다. 다리를 분질른다. 술 취해서 그래. 내가 다시는 더 많이 때렸어. 돈 좀 꽂아. 뭐 이래가지고 갖은 수모를 다 당하고 돈 꿔가지고 그 남편을 빼줘요. 그래서 제가 여성단체에 가서 강의할 때 제발 싸울 때 경찰 좀 부르지 마세요. 경찰 부를 정도가 됐으면 아예 이혼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의하고 나오면 제가 나가기도 전에 그 여성단체의 대표자가 얼른 일어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개인적인 의견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손버릇 나쁜 남자 버릇 고치는 방법은 경찰이 제일입니다. 꼭 경찰 부르세요. 아이고, 저 부인은 그 다음 문제를 생각을 안 했네요. 보석금 구하는 거요. 경찰 부르는 부인이네요. 그건 또 고통 아닌가요? 물론 한 번쯤 경찰서에 갔다 와서 버릇 고쳐서 뭐 다 잘 살게끔 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보석금이 많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가정폭력은요, 폭력이 무서운 게 아니고 보석금이 무섭습니다. 7만 불입니다. 그날 중으로 내지 않으면 재판 끝나야 나와요. 교도소에서. 재판이 한 달 넘게 걸리거든요. 한 달 반, 그건 2달 걸리는데 그 2달 동안에 교도소에 있어야 돼요. 보석금 못 내면요. 그럼 직장 출근 안 해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럼 진짜 이혼이죠. 그래서 가정폭력,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도소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 형사범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요. 그게 뭐냐? 이혼한 다음에 애 양육비를 안 내요. 애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범입니다. 위자료 안 준 것은 형사범이 아니에요. 민사범인데 양육비를 안 내면 경찰에서 잡으러 옵니다. 검찰에서요. 그래서 형사범으로 교도소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양육비 다 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육비는 강제 규정이다. 근데 저는 이건 지지합니다. 아이가 있는데 그럼 양육비를 안 줘. 자기가 헤어진 자기 아내는 미워서 안 준다고 치고 그것도 안 주면 안 되죠. 저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졌는데. 그런데 특히 아이 양육비를 안 준다. 그건 안 됩니다. 교도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육비 안 내는 것으로 형사범이 많이 되고요. 또 한국 사람들 중에서 교도소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 그 중에 상당수가
음주운전입니다. 요즘은 음주운전이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줄었습니다. 준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술 마시면 택시 타고 가세요. 술 마실 기회가 있거든 아예 차 가져오지 마세요. 다행히 요즘 또 한인타운에는요, 서울서 배워왔는지 동시 픽업 이런 것도 있어요. 술 마시면 집에까지 차 태워서 데려다 주고 자기네는 또 딴 차 타고 가더라고요. 아이고 참 한인타운 좋아졌어요. 한인사회는요. 한인사회는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영어 안 하지요. 평생 영어 안 하면서 30년 살았는데도 뭐뭐뭐 하세요. 제가 영어를 몰라서요. 자랑이다. 어쨌든 그런데 형사범에는요, 경범과 중범으로 나눕니다. 경범을 미스드미나라고 하고 중범을 펠론이라고 합니다. 미스드미나 경범은 징역 1년 미만에 해당되는 범죄를 경범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경범은 30일 미만, 뭐 벌금 얼마 이하, 뭐 미만 이것을 경범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징역 1년 미만이 경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서운 범죄입니다. 경범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국서 뭐 빨간불에 지나가다 경범으로 걸렸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건 딱지 먹는 얘기고, 우리가 사이테이션이라고 해서 딱지 먹죠. 그거는 범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벌금 내면 됩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말하는 경범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 1년 미만에 해당되는 범죄, 검찰은 시티 어터니가 담당하는 범죄가 경범이고요. 그 다음이 펠론이라고 하는 범죄인데 중범이요. 징역 1년 이상. 1년 이상이니까 한두 끝도 없죠. 100년, 200년, 뭐 사형에도 해당되는 이 모든 것이 중범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경범과 중범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나마 경범은 뭐 조금 좀 형량도 좀 작고 이래서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많이 한국 사람들이 어겨서 교도소 가 있는 것 중에 하나, 가정폭력, 양육비 미납, 음주운전. 이게요, 가정폭력은 그 보석금도 비싸고 이래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요. 양육비 안 낸 것은 자기는 굶더라도 양육비를 밀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번 적발되면요, 그냥 공식적으로 한 2만 불 손해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변호사비 한 5천 불 정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벌금 내야 되죠. 벌금도 두 가지가 있어요. 페널티가 있고요. 어세스먼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 한 950불, 1000불 내는데 별거 아니네요. 근데 어세스먼 페널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량 대신 내는 벌금이 또 있어요. 벌금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한 1000불 정도 가까이 내거든요. 그거 안 내면 하루에 40불씩 계산해서 교도소 가야 돼요. 그것도 빨리 내야죠. 급하네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 864시간, 뭐 교육 몇백 시간 이래요. 여러분 864시간 사회봉사를 내가 원해서 하는 걸 봉사라고 그러는 거지,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하는 사회봉사는 그게 무슨 봉사예요. 86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해가지고 1년이 52주예요. 그거를 104주 꼬박,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꼬박 1년을 딴 일 못하고 그 일만 하는 게 사회봉사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가끔 주말에 멀리 나가보면 프리웨이에 핑크색 조끼 입고 폼 재면서 프리웨이 옆에서 휴지 줍고 쓰레기 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음주운전 적발되면 그거 해야 돼요. 가정폭력 재판받으면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꼬박, 그럼 교회 어떻게 가요? 못 가요. 무슨 범죄자 주제에 무슨 교회는.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해요. 주말에 애들이 아빠 우리 어디 놀러 가요? 네 아빠 죄수다. 프리웨이에 휴지 주스러 간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손해를 계산하면, 거기다 또 음주운전으로 한번 적발되면 이제부터는 보험료가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보험료가요 굉장히 많아져요.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면 보험은 처리도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안 도와줘요. 내 돈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면요 살인 미수로 기소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 음주운전만큼은 그러니까 꼭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본드가 있는데 본드를 우리말로는 보석금이라고 얘기하지요. 재판을 받을 때에는 가능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재판 날짜 두 손 꽁꽁 묶여 뭐 울며 절며 무슨 버스 끌려가신 우리 낭군님 뭐 미아리 꼭에 넘어가신 뭐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때 재판 받으러 가면 가족들 나오면 그렇게 나와요. 철사줄에 꽁꽁 묶여 뭐 아유 그거 끔찍하잖아요. 철사줄은 아니고 포승줄이지만 그걸 또 뭘 꼭 보여준다고 애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그런 부모들 있는데 아이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음주운전 조심하시고 가정폭력 조심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요. 얘들이 대학교 때 결혼을 한 애들이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냥 지네들끼리 눈이 뻐적뻐적 해가지고 나이도 먹기 전에 대학교 2학년짜리들이 결혼을 했네요. 대학교 2학년에 결혼을 해놨더니 얘들이 한평생이 자기 친구인 줄 알아요. 자기 친구인 줄 알면서 미국에서 아이를 둘이 낳는데도 싸웠다 하면 막 날라다녀요. 둘 다 날라요. 지네들이 무슨 중국 영화 찍는지 둘 다 막 날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다칩니다. 주로 여자 쪽에 다치죠. 첫 번째 애들이 무서워서 경찰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남자를 체포해 갔죠. 그래서 벌금도 엄청 내고 매 주말마다 가서 정신병원에 가서 일하고 경찰서 가서 일하고 다행히 후리에서 휴지 줍는 건 안 했어요. 그랬는데 또 두 번째 금방 두 번째 또 날아다니게 이번엔 동네 사람들이 신고했어요. 저 집에 부인이 죽나 봐요. 경찰에 와서 또 체포해 갔죠.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더 심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 다를 불러다가 둘 다 아니까 너희 헤어져라. 이혼해라. 너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랑합니다. 아니 무슨 사랑을 날아다니면서 하냐 너희들은. 헤어져. 안 돼. 너희는 더 이상 그걸 하면 안 돼. 큰일 난다.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아이 참나 그거 이해도 안 가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네가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라고 내버려 뒀죠. 그 얘기 끝나고 한 달도 안 되는데 또 날아다녀. 아니 누가 하나는 참아야지. 둘이 같이 날려면 그게 끝장이 나요. 세 번째 또 체포됐네요. 여러분 세 번째 체포되면 굉장히 가중 처벌됩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법을 안 쓰기로 돼 있지만 원래는 3스트라이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일 범죄로 세 번 체포되면 최하 징역 15년을 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찐빵 세 번 훔쳐먹다가 교도소 가면요. 짱발천처럼 교도소 가면 징역 15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역 15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처음에 배고파서 찐빵 훔쳐먹었다가 6개월 살고 나오다가 너무나 배고파서 이번에는 만두 훔쳐먹었는데 또 붙잡혔어요. 그랬다가 들어갔다가 세 번째 나왔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라면 먹고 돈을 안 내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징역 15년이에요. 너무하다 해서 지금은 그 법을 시행하지 않기로 돼 있지만 그래도 세 번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전과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세 번째 체포된 다음에는 징역 1년을 받았어요. 그 징역 1년을 교도소에 가서 살았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징역 1년을 살고 나오는 날 부인과 아들, 딸이 이제 우리 아빠 나온다. 그래서 교도소에 나갔어요. 한국식으로 두부도 사가지고 가고 집에 오면 두부찌개도 끓여준다고 다 준비해놨는데 얼굴도 못 보고 뒷문으로 해서 연방교도소로 이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 몇 달 동안 연방교도소를 떠돌다가 강제 추방됐습니다. 여러분 영주권자는요. 징역 1년 이상 살면 무조건 추방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민법 하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영주권자는 징역 1년 이상 살면 추방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시민권 받으세요. 한때는 대한민국 정부도 시민권 받아라, 시민권 받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이랬더니 시민권 받고 나니까 비애국자들 시민권 받으면서 미국 정부에 충성한다고 선서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뭐 영주권자들은 비애국자다. 아이고 정신 나간 놈들이 그런 말 하는 놈들이 있어요. 특히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신 나간 것들이 그런 것들이 꼭 1년에 한 번 와서 미국에 와서 돈 달래요. 아유, 벨도 없어요. 그런 사람 오면 그냥 내보내세요. 뭘 국회의원 후원에 들어서 돈 대주는 게 뭐 이렇게 자랑이라고. 그것들이 돌아가면 꼭 그따 소리 하더라고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어디 응원하세요? 에라이,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놈아. 미국에 나와 있는 교포 중에서 단 한 명도 미국 응원 안 해요. 대한민국 빨간 티셔츠 입고 응원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도대체가 시민권자가 무슨 나라 팔아먹은 이완영의 후손인 줄 알아요.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시민권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 생겼을 때 추방돼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추방됐어요. 아니 집도 절도 없는 한국에다 추방시켜놓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미국 못 됐잖아요. 지금이 무슨 6.25 때입니까? 왜 추방해요? 추방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미국에서 자기 자식들 여기서 다 태어나가지고 시민권자인데 자기들은 어쩌다 보니까 시민권 못 받았어요. 얘가 영어를 잘못해가지고 시민권 인터뷰가 겁이 났는지 그랬다가 그런 문제 생기는 바람에 추방됐어요. 아니 한국으로 추방해버리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게 또 뜻대로 안 돼요. 한국에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사내놈이 어찌 살다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돈 많은 여자하고. 그래가지고 걔는 잘 산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고 여기서 살던 부인은 너무나 힘들어서 식당에서 하루에 뭐 10몇 시간 일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가 돼야지. 그놈이 죽고 얘는 잘 먹고 잘 살다가 돈 많은 남자하고 한평생 잘 살았대요. 뭐 전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뜻대로 안 돼요. 그 잘못된 사람도 있고요. 영주권 꼭 받으세요. 아니 영주권이 아니냐. 시민권 꼭 받으세요. 이 형사범이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시민권 인터뷰하러 영주권 인터뷰하러 가면 전과가 있느냐 이런 거 묻는 난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15년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다 지워졌을 거예요. 안 지워져요. 여러분 내가 형사범으로 벌금을 냈던 교도소를 하루를 갔다 왔던 이 기록이 안 지워집니다. 평생 안 지워져요. 이걸 지워달라는 청구를 해야만 지워집니다. 이 지우는 것을 보고 익스펀지라고 그래요. 익스펀지라고 하는데 모션 투 익스펀지에서 내 전과 기록을 지워주세요. 언제 지워달라고 하느냐. 형량을 다 마쳤거나 벌금을 다 냈거나 그 다음에 지워달라고 해야 합니다. 지워달라고 안 하면 이거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내가 형사 범죄의 기록이 있거든 다 마친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내 전과 기록을 좀 없애주세요. 그럼 이 기록이 없어집니다. 그럼 신원조회할 때 안 나와요. 내가 취업하려고 할 때 직장에서 신원조회해도 이거 기록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야 내가 좀 살 거 아니에요. 이 인터뷰하러 갈 때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하러 가면 당신은 범죄를 범해서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갔다 왔다는 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네,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다 익스펀지에서 기록을 지웠습니다. 하는 기록을 지웠다는 저 페이퍼를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내가 형량을 맞췄잖아요.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걸렸잖아요. 그래서 형량 맞췄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다 지워지느냐? 아니요. 못 지워지는 것도 있어요. 안 지워지는 건 뭐냐? 내가 범죄에 다 맞췄다니까요. 근데 왜 안 지워져요? 음주운전은요. 첫 번째 적발된 다음 7년이 지나야만 이것을 지워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음주운전 첫 번째 적발됐더니 뭐 집행유예 5년, 프로베이션 5년 받았단 말이에요. 5년 있다가 지우러 갔더니 안 된대요. 2년 더 있다 오래요. 첫 번째 적발되면 7년 만에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년을 잘 기다렸죠. 7년을 잘 기다렸는데 아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한국서 왔다 그러면서 너는 술도 안 마시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바람에 홧김에 마셨다가 또 그날 또 걸렸네요. 그럼 두 번째 적발되면 15년이 지나야만 그 음주운전 기록을 지울 수가 있어요. 15년 동안은 못 지웁니다. 그러는 바람에 시민권 못 받았고, 시민권 못 받는 바람에 한국에 두고 온 내 부모님도 초청도 못하고 애고애고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음주운전은 15년이 지나야만 지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나마 15년 만에 지운 당신은 좀 낫수, 나는 평생 못 지운다고 그럽디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또 뭐요? 그러면 성에 관련된 범죄예요. 아니 내가 무슨 성에 관련된 범죄가 뭐가 있다고? 근데 말이에요. 이 고등학교 동창의 문제예요.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와가지고는 시내 구경을 시켜달래요. 그래서 시내 구경 시켜주면서 이렇게 뭐 헐리우드 거리를 막 갔는데, 헐리우드 길거리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어떤 여자가 빨간 옷 입고 무지무지하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허리를 흔들면서 나 오늘 한가해요 뭐 이러네요. 그거다 세워봐 차를 세웠더니 이 녀석이 창문을 쓱 내리더니, 아니 그 영어도 못하는 놈이 또 그런 건 어떻게 알았는지 how much 이러네요. 그때 그 how much 하는 순간에 여자가 머리에다가 손을 올려요. 뒤에서 경찰차가 윙 달려오더니 당신들을 성매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거기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 체포됐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래? 저놈이 how much 한 거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무슨 돈을 주기로 했어요?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옷을 벗기로 했어요? 미국 법은요,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흥정을 하는 순간부터 성립됩니다. 이게 한국과 달라요. 한국과 다른 법이 많아요. 한국은 어디 들어가서 뭐 시작이 돼야 성범죄가 되는데, 그래서 좀 다르죠. 여기는 얼마냐고 묻는 순간에 성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주로 길거리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서 미니스커트 입고 여자가 폼 쥐고 서 있으면 그게 경찰이지. 그게 무슨 길거리 여자라고. 이 나라는 경찰도 없나요? 그걸 거기다가 하우마치한 정신 나간 놈이 어디 있대요? 미국에 처음 온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너무나 그게 좋아가지고 이거 그랬다 걸렸어요. 그러면 성매매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이 기록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집니다. 이거 평생 안 지워져요? 평생 안 지워져요. 돈만이 내도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기록 못 지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동창 오든 특히 조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우리말로 하면 안 될까요? 얼마예요? 아니면 멕시코 말로 꽝또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안 돼요. 절대로 고등학교 동창 싫고 어디 길거리 우스한 데 가지 마세요. 그놈들 못 믿어요. 할 수 없이 우리가 전과돼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을 맞아서 저렇게 예쁘게 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싱그러운 봄처럼 우리 동구리를 이용해서 예쁜 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 줄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길다란 것을 그린 컬러로요. 요 가운데 이렇게 꽃술을 동구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센터에다가 살포시 이렇게 꽂아줬어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쑥 민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꽃술이 만들어졌는데요. 꽃술을 중심으로 해서 꽃잎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꽃잎은 한 7개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동구리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클레이를 나누실 때요. 되도록이면 비슷한 양으로 이렇게 동그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손바닥에 올려놓으시고요.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동구리를 만들 예정인데요. 자, 약간 물방울 모양의 동구리가 나와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동구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손바닥에 올려놓으시고요.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동구리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저는 7개의 꽃잎으로 자, 예쁜 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7개의 예쁜 물방울 모양의 동구리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포시 이렇게 눌러줄게요. 살포시 이렇게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나뭇잎 모양 같죠? 나뭇잎 모양의 이렇게 예쁜 꽃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역시 손가락으로 이렇게 푹 눌러주세요. 살포시. 자, 살포시 눌러주셔서 자, 이렇게 자, 납작한 물방울 모양이기도 하고요. 나뭇잎 모양 같기도 한 이렇게 꽃잎을 자,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꽃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붙일게요.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자, 붙이셨죠? 자, 붙이신 다음에 남은 거는 이렇게 모양을 보셔서 자, 이렇게 또 한번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자, 예쁜 꽃이 자, 손으로 이용해서 천천히 이렇게 붙이시면서 이렇게 예쁜 꽃의 형태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손으로. 자, 하나씩 만져주세요. 자, 이렇게 예쁜 꽃이 만들어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꽃병에다가 3번째 꽃을 한번 또 이렇게 자, 꽂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동구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집에서 한번 자, 우리 동구리를 이용해서 자, 예쁜 꽃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수업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